오늘의 플러스 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 우리 기업들의 공략법을 모색해 봅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 그러네요. 오늘은 특별히 동남아 시장에 출장 다녀오신 얘기 해주신다고요? 동남아에 놀러 간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동남아가 아세안 시장에 새로운 큰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끔 가시죠, 동남아. 가죠. 예. 저는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인데 예. 한국 차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고 왜 뒤늦게 진출했고 앞으로 그쪽을 해야 되고 현재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예. 갔다 왔어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동남아는 우리 앞마당인데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동남아 놀러 가면 네. 그때는 일본 차들이 많이 보였고 여전히 지금도 일본 차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요즘은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이제 중국 차가 중국 좀 전기차가 보이고 가끔 보이죠. 우리 차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동남아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예. 해보면 그 아세안 공식 포털에 따르면 이제 아세안 전체 인구가 6억 7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2050년이면 인구가 한 8억 명 정도를 넘을 걸로 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인구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평균 나이가 30세예요. 젊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 시장하고 생산 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동차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아세안 자동차 시장이 대략 한 335만 대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연간 판매되는 신차가 175만 대 정도 되니까 뭐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300만 대 이상은 무언가 도전을 하기에는 유의미한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나라별로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순인데 그 어느 한 나라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세안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게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또 뭐랄까요 역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요. 물건 잘 사줄 것 같아요. 잘 사주죠. 그런데 이 아세안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 전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330만 대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1억 3천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2050년 정도가 되면 대략 한 500만 대 사이즈까지 가지 않겠냐. 근데 500만 대면은 그 중에 20%만 가져와도 100만 대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앞서 처음에 화두로 말씀 던져주신 미국에서 출물량 빠지는 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세안도 여러 국가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어느 나라를 이번에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하고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네. 이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어서 현재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죠. 무엇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예. 무엇이 가장 장점이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1960년대부터 진출을 해서 워낙 탄탄하게 일본 시장이에요. 네. 운행되는 차의 87%가 일본 차입니다. 이야, 다 먹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부터 진출해가지고 아예 자동차 문화를 일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SUV든 미니밴이든 네. 무조건 예. 5인승도 안 됩니다. 왜요? 무조건 7인승이어야 돼요. 왜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예요. 네. 그래서 5인승은 쳐다도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SUV나 미니밴이 다 7인승이에요. 이게 일본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진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차별화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7인승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되다 보니까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는 현지 전략 차종을 만들어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우리나라 브랜드의 자동차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못 봤을 법한 차종이 돌아다니겠네요. 그렇죠. 스타게이저라는 차인데 그 차는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네. 차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가 초창기에
이긴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이미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에 원래 전기차가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내연기관차가 들어왔다가 품질 때문에 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예. 중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 초창기 품질 이미지가 안 좋았던 기억을 다시 상쇄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들어간 우리는 일단은 일본 차를 추격하면서 네. 그다음에 동시에 중국의 전기차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은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차는 프리미엄 자동차다라는 아. 식으로 이제 격차를 벌리는 거죠. 물론 아시겠지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네. 수요가 얼마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 놓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래 조금 초기가 힘들더라도 어쨌든 좀 멀리 보고 우리는 이제 그냥 뺏어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 하더군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현기차의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그렇게 뭐 숫자를 얘기하기에는 아니면 등수? 등수 따지면 뭐 한 3, 4등 정도 됩니다. 오, 그래도 예. 뭐 예, 괜찮네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예. 이제 처음 진출할 때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거죠. 아, 오히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현지 가서 물어봤을 때는 호흡을 길게 간다. 호흡을 길게 간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기차 또는 뭐 다른 내연기관차 만들려고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자원 확보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니켈이 많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그 배터리까지 원 가치 사슬을 예. 만들려고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장 몇 대 팔고 몇 대 만드는 게 중요한 아니라 얼마나 동남아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느냐가 지금 현재 상태는 더 중요한 과제인 거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현기차가 업계 전체에서 한 3, 4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력 차종은 우리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차량입니까? 아니면 EV 차량입니까? 그게 이제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주력은 역시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석 연료 차인 네. 거고 제품 수를 늘리는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투입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이제 동남아에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동남아에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 소비자한테 팔릴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겠죠. 또는 뭐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차를 여기에 투입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전기 자동차 시장이 조금씩 커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서 전기 자동차를 단순하게 한두 차 중에 머물지 않고 지금 늘어나는 라인업을 언제 투입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항상 걸림돌이 이제 가격 문제가 네. 걸리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게 진입 장벽이 좀 되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는요 미국과 달리 섬들로 모여진 나라다 보니 네. 어차피 원거리 주행은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전기차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실제로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행 거리에 대한 네. 큰 고민이 없어서 네. 그리고 워낙 땅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주택 문화가 아니라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이렇게 우리 전원주택 같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홈차지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하는 거의 대부분이어서 전기차를 사는데 큰 거부감이 없다. 그렇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현대차도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진출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걸 포함해서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금융 전략도 같이 갑니다. 금융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차 살 때는 현금 주고 샀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차 있으면 부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동차 살 때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예. 다 할부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높고낮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소득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큰 돈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때 이제 할부 금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현지에 있는 금융사하고 뭐 손을 잡고 판촉을 했다면 이제 한국에 있는 금융사가 같이 동반 진출해서 현지에 맞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운영을 하는데 흥미로운 얘기는 워낙 이렇게 자원이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살 때 그 뒷일을 잘 생각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 특성이. 그 얘기는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납이라기보다는 예. 할부를 길게 해도 예, 예. 그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크게 고민 안 하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만 낮춰주면 아. 그런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한국은 이자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지는데 또 그런 시장의 차별점이 있네요. 네. 자,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수성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진 태국. 태국 상황 어떻습니까? 아, 그 숨가쁘게 국가를 옮깁니다. 오늘 다 훑어봐야죠. 출장도 지금 하루하루 가가지고 태국은 재밌어요. 예. 네, 태국은 사실은 동남아시아 완성차 생산의 중심지예요. 지금 국가별로 보면 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생산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심지어는 태국도 자동차 시장이 꽤 크고 그 1인당 소득이 한 7,400달러 정도 되는데 테슬라도 이쪽에는 우엔들을 팔아요. 우엔들. 네, 그만큼 이제 동남아에서 꽤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본 거는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그 소득을 떠나서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욕망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최대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접근.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접근인데 여기서 경제적 접근이 차값이 싼 게 경제적 접근이냐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내가 운행하는 메인터넌스 비용, 네. 뭐 효율이 높고 이게 경제적 접근이냐. 를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비중을 차지할까? 저는 동남아 시장에서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차값은 조금 비싸도 네.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한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효율 차를 선호하게 되면 이거를 다 일본의 업체들은 진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왔으니까. 예. 그래서 HEV 하이브리드를 열심히 라인업을 깐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태국 가보면 예전에는 태국에서 택시 타면은 일본 차종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싹 중국인 것 같던데. 그 조금 늘어나긴 했죠. 예. 네,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네, 일본 차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자로서 일본과 중국을 모두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결국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완벽한 브랜드를 강조를 해요. 완벽한 브랜드. 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달라. 대체 네. 완벽한 브랜드의 개념이 뭐냐? 이게 태국이 강력한 불교 국가잖아요. 예. 네. 그리고 자존심 강합니다. 예. 그리고 국왕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예우를 중요시하고. 그 이제 이게 뭐냐면 주변국하고 달리 일찌감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예요. 네. 그래서 약간 자동차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체 브랜드는 없지만 생산 초기부터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를 그냥 태국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예. 이전에 중국은 내연기관을 먼저 진출한 적이 있었고 네. 이때 마찬가지로 품질에서 실패를 해서 지금 전기차 갖고 들어와도 아직은 조금 뭔가 품질에 의심을 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워낙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점도 우리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아, 기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 문화를 얘기하면 예. 약간 뭐 기술보다는 뭐 철학, 뭐 인문학 예. 그쪽이 조금 떠오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그 소비층이 젊은 소비자는 디지털에 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력을 강조할 때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젊은 소비층이 자동차에 대한 시각 자체를 달리하니까 현지에 진출해서 시장을 빼앗아가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전략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 시장과 태국 시장 지금 두 개 일단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시장을 딱 이번에 한 번에 출장 가서 다 보고 오셨으니까 네. 비교 대조했었을 때 확실히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제일 중요한 요소. 우리 기업들이
이걸 파고들어야 된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세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K-팝이나 K-드라마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자동차 사는 수요와는 예.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 예. 그래 드라마 좋아하고 화장품 좋아하고 배우 좋아하고 아이돌 좋아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의 K-팝, K-문화가 되게 자동차 판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자동차를 사는 실제 수요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차가 일본 차 못지않은 상당한 제품과 품질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스토리로 녹여낼 거냐. 아,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젊은 소비층은 무언가 스토리라 엮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시장도 브랜드 스토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나왔던 거 뭐 전기 자동차 전용 전시장이라든가 뭐 체험 장소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어차피 경쟁 구도니까요. 네. 뭔가 조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이 덜한 지역을 우리가 공략하면 좀 수월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중에 오히려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아니면 일본은 우리 어디는 반드시 지키자 뭐 이러고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일본은 예. 태국과 태국과 인도네시아 두 곳을 다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중국은 인도네시아 공략이 좀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 오히려 이제 인도네시아가 태국보다 소득이 조금 낮다 보니까 예. 오히려 저가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다.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해서 그 일본의 텃밭에서 이제 하나씩 그 시장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뭐 동남아 시장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교수님이야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잘 아시니까 비교 대조해봐도 우리가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이 동남아 시장의 소비자 특성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 웨스턴 얘기하면 되게 뭔가 합리적이고 네, 계산하고 예, 그다음에 차를 살 때도 뭐 가격부터 해가지고 옵션 뭐가 들어갔어 이런 거 다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경향이 많잖아요. 예, 이쪽 동남아는 예.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차를 살 때도요? 네. 오. 그러니까 그래 박재홍 교수 우리 옆집 사는데 하나 사줘. 저 친구 저 현대차 다니는데 뭐 한 대 사줄까? 이런 관계, 아. 이런 관계가 실제 자동차 세일즈에 예.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합리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예. 약간의 그 감성적 소비 음. 이게 이제 서양과 동남아의 아주 극명한 차이다라고 이제 현지에 계신 태국 법인장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그럼요. 소식통이겠네요. 야, 이것도 또 특이한 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동남아에서 한국 문화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방금 법인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작 진출해서 이제 학습도 했잖아요. 네. 이 시장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쭉 이제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차종 그다음에 금융 지원 네. 요거 말고는 뭐 더 없는 겁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거죠. 아,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를테면 이런 차가 있습니다를 알리는 게 중요한지 네. 아니면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중요한지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예.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우리가 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상당히 치중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하긴 그 나라도 각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 그럼요. 선호할 거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도 선호할 테니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 공장 짓는다, 뭐 사회기여 활동한다 이런 걸 많이 알린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ESG 활동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죠. 예를 들면 BMW 코리아가 한국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얘기할 때 우리가 진출 이후에
한국의 부품 회사로부터 6조 원 넘게 부품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건 BMW 코리아가 한국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거를 반대로 보면 거기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즉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 나라에 이렇게 공장 짓고 또는 판매 활동하면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 그 아무래도 젊은 소비층이 디지털 과학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니 예. 어느 뭐 특정 과학 기술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손을 잡고 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에 무언가 일조를 해줌으로써 이런 문화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거. 예. 그 전에는 일본 차 그러면 뭐 일본 차는 당연해. 그런데 이걸 했더니 한국 차는 상당히 과학적이야. 이렇게 완전히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분리시키는 쪽으로 예. 작전을 구사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진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일부에서 우리가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제가 제일 관심이 있고 저는 웬만하면 동남아시아는 이 시장을 먹어야 전체를 먹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1위 국가. 베트남도 이제 인구가 거의 1억이니까 1억이죠. 네. 어떻습니까 베트남?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위상이 달라졌는데 네. 자, 많이 기억해 보시면 한국차가 처음 베트남에 들어간 게 1990년대 초반이에요. 중고차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1994년 해외로 수출된 중고차의 절반이 베트남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00년 초반에 베트남에 가보면 네. 중고차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 한국 학원 글씨 그대로 붙어 있는 거.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글씨가 품질의 상징이었어요. 한글 글씨가 그렇죠. 이거 한국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뗐구나. 떼야 되는데 안 떼고 다닌 거예요. 네. 어디 몇 번 버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에서 수입됐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표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025년이죠. 인구 1억이고 예. 완전히 자동차 격전지로 변모했습니다. 이야,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격전지. 예. 여기에는 물론 도요타 그리고 뭐 그 외에 일본 기업 외에 그 베트남 토종 브랜드 맞아요. 뭐 V로 돼 있던 것 같아요. 빈페스트 예. 베트남에서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빈그룹이 이제 실제로 진출해가지고 그 공장 하나 인수해서 한 것이 그 공장이 옛날에 그 GM 대우 공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비담코 공장. 네. 그 공장 인수해가지고 열심히 짓고 여기에 이제 중국 EV 브랜드 가세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 차도 현지 합작 공장에서 생산한 차와 또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는 차, 네. 또 그 외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는 차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은 4파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4파전이에요. 예. 그러면 간단한 통계부터 확인해 보면 우리 한국 자동차는 이 4파전에서 4등입니까? 3등입니까? 2등입니까?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4등 정도 하는데 뭐 옛날에 뭐 1등까지 했었어요. 예. 1, 2등을 다투다가 지금 3, 4등으로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네. 그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의 현지 기업이 네.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일본 기업도 떨어지고 이제 같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그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은 이런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게 일단 현지 기업이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네요. 그래서 베트남은 애국 마케팅이 활발해요. 아. 우리도 사실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있죠. 한국인은 한국 한국차를 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빈페스트 기업이 마케팅을 그렇게 합니다. 위대한 비애 쪽이요. 우리의 브랜드를 타야지. 왜 해외 브랜드를 타느냐. 그러니까 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태국의 젊은 소비층들이 보통 이제 소득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에너지 비용도 적게 들어 가격도 싸 우리 브랜드야 거침없이 사기 시작합니다. 애국 소비를 가지고 훅을 거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소구하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빈페스트의 차 네. 실제 성능 품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택시로 예. 한 두 번 탔거든요. 예. 뒤에서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마감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 이게 품질이나 제품력이 예. 아주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다라면은 베트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애국이라는 그런 감동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예.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겠구나. 그럼 품질도 괜찮은데 가격대는 중국 차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중국 전기차하고 경쟁을 하는 수준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중국 전기차도 베트남 전기차의 경쟁이 못 되는 수준이에요.
오히려요? 예,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치면 예. 둘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사실 밀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베트남은.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네. 한다면 오히려 베트남 시장에서는 일본, 한국 현지차 이렇게 그렇죠. 3파전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차의 포지셔닝은 예. 어디로 갈 거냐? 아, 그렇네요. 그러면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가야 돼요. 우린 다 프리미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을 엄청나게 구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프리미엄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예. 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전시장도 좀 멋있게 고급지게. 짓고, 아. 그다음에 뭐 그 응대도 좀 멋있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베트남에서도 자동차 사는 건 한 집안의 큰 자산 취득이에요. 아, 이벤트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모여서 세레모니 해주는 걸 대단히 감동스러워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다 달아놓고 예. 전시장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네. 마지막에 이 번호판에 앞에 붙어 있는 뭐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를 떼는 거. 쫙 떼요. 요게 세레모니에 박수 쳐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문화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프리미엄 차를 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레모니를 받는구나 예. 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현대차가 주로 공략하려는 차종은 역시 EV 차량입니까? 아니면 또 기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양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EV도 그냥 자동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네, 네. EV도 역시 프리미엄으로 팔고 네. 내연기관도 프리미엄으로 팔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차하고 똑같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건 잔존 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차 리세일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일본 차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나왔다 그러면 신차에서 무언가 소비자로 하여금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예. 보니까 베트남도 약간 보이는 게 중요한 사회예요. 아. 우리 문화, 중국 문화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많이 봐요. 디자인을.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싶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현지에 그 세일 하시는 분들도 한국 차가 일본 차하고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일본 차 많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한 호평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야 그 다음에 세일 활동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는 7인승 이상이 선호된다 했는데 네. 베트남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그렇진 않아요. 음. 여기는 뭐 흥미로운 게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니밴과 SUV 픽업 시장이에요. 네. 근데 베트남은 세단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각 국가의 성향이 조금씩 틀린 그렇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여기는 세단도 팝니다. 그렇군요. 세단도 팔고 또 미니밴도 팔고 네. 또 전기차도 팔고 네. 골고루 그냥 다 팔아요. 네. 저도 베트남 가보니까요. 베트남은 특히 젊은 세대가 네.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력 수준도 높고 또 일본은 굉장히 고소득 젊은 층들도 많고요. 그럼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뭔가 본인들이 첨단화돼 있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엣지 있는 모습을 차에도 투영하고 맞아요. 싶어 하니 근데 미국에선 약간 엣지 있는 척 하려면 전기차 타는 것처럼 여긴 그런 선망의식은 없어요? 꼭 전기차를 타야 엣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그 중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지 비용이 적게 들면 전기차, 또 가격도 접근력이 좋으면 전기차, 그 외에 뭐 관계없이 프리미엄 차 또는 뭐 내연기관차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전기 자동차만 그냥 놓고 보면 예. 구분하진 않지만 예. 엣지가 뭘까 봤더니 네.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한 건 배터리 용량이 낮아요. 예. 그럼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주행거리가 길어요.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국내에서 개발할 때 국내 소비자들이 한 번 충전해서 맞아요. 최대한 400은 가야지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들을 가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음. 오히려 이게 또 베트남에서는 상당한 강점으로 그러니까 베트남의 자국 브랜드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주행거리라고 해서 네. 상당한
호감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잔존 가치, 중고차 네. 잔존 가치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차하고 달리 우리나라 자동차가 요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장이 맞아요. 뭔가 첨단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냥 디지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베트남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나 동남아 이렇게 젊은 고소득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어드밴스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패드가 예. 한 번의 업그레이드로 예. 원래 7가지 색상이 15가지로 바뀌는 거.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요런 거에 열광을 해요. 아, 그렇구나. 요게 이제 디지털이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한국차 강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본차 대비로는 상당 강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네. 이런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니즈 확실히 파악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또 뭡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아, 있겠죠.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한국차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한국 기업은 베트남 기업인가, 아. 현지 기업인가, 아니면 이게 해외 브랜드인가? 요게 지금 공존을 해요. 네. 근데 현지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지 기업과 합작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지 기업이기도 하죠. 네. 공장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해외에서 갖고 와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현지에서 만났던 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이름은 이제 현지 합작 기업이 현대탄콩인데 네. 현대탄콩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현대차 합작 기업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차 브랜드이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현지화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빨리 알려야 된다. 그 이유가 보니까 결국은 그 신생 베트남 자국 브랜드의 애국 마케팅을 보니까 우리도 현지 로컬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소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줬던 거죠. 앞으로 이거 자동차 산업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 많이 했다라는 걸 우리도 무조건 그냥 반길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일자리 또 우리 기업들이 온전한 성과가 아니라 해외 기업화되는 성과다.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쪽 동남아시아를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사실 글로벌 시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은 글로벌 1위가 될 수 없을까? 맞아요.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지금의 토요타가 1,000만 대 정도 하는데 예. 이 1,000만 대가 계속 유지될 거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빠질 거 아니에요. 예. 빠지면 어딘가는 흡수하겠죠. 그렇죠. 그 흡수하는 쪽 일 누가 할까? 어. 기왕이면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빠져야 될까를 봤더니 뭐 몇 군데가 있겠죠. 예. 중국에서 얼마 빠지고 유럽에서 얼마 빠지고 미국 빠지고 계산 다 해보면 네. 동남아시아는 너무 일본차가 탄탄해서 우리가 깨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목을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차는 전체 도요타가 1,000만 대라면 현기차는 몇 730만 대니까요. 그럼 동남아 깨면 바뀌네요. 물론 이제 역전되는 곳이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일본 내수 시장은 500만 대 시장이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격차 줄이고 네. 중국에서 우리는 떨어졌지만 네. 토요타도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조절하면 우리가 잘해서 1등이 된다기보다 예. 토요타가 못해서 1등이 됐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우리도 한번 1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은 시장이 동남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시장이네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딱 좋은 시장이네요. 한번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자동차 기업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 여러 판도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뭔가 시장에 변화 요인이 생기면 그걸 파고들기가 제일 좋은데 요즘은 전기차, 친환경 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기회와 고민이 공존하죠. 음. 왜냐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는 각 나라가 취하는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품이 하나 있으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판매가 될지는 워낙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바라봐서 보면 고민이고 네. 하지만 또 그 고민이 어떤 나라는 생각보다 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어. 그건 또 기회인 거죠. 모든 나라가 친환경 고민하면서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는데 아, 탄소 배출권. 전기차 사가시면 네. 탄소 주니까 이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이점 있습니다. 이런 게 세일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 탄소 배출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잠깐 흥분을 좀 할게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박정호 교수에게 질문을 역으로 예. 던져봅니다. 자, 권영주가 묻고 박정호가 아, 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이 전기 자동차를 샀어요. 예. 보조금을 받았죠. 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전기차를 산 거는 구매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 보조금 받고 전기차로 전화를 했고 예. 운행을 했습니다. 예. 자, 운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탄소 배출권. 예. 자, 그 만들어진 배출권은 누구 겁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일단 우리나라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거냐는 거죠. 개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죠. 본인이 운행을 통해서 만든 거죠. 전 이미 대가를 받았잖아요. 구매할 때 받은 거죠. 예. 운행 중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출권이라는 거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는 그냥 운행이 대략적으로 예상 제가 그 차를 그 잔존 가치로 어느 정도 운행할 거란 평균치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박 교수님이 1년에 2만 킬로 탔다. 예. 그 2만 킬로 타가지고 뭘 줄였냐면 탄소 배출을 줄인 거예요. 그거 저한테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엄밀하게 보면 그 운행자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제도는 그 절반을 거의 네. 절반을 정부가 가져가요. 음. 왜? 구매 보조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논리상.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은 주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운송 사업자만 줍니다. 운송 사업자에게 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개인은 주는 걸로 제도를 바꾸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제는 이런 거죠. 개인에게 주는 것도 주겠다? 그러면 구매 보조금 줬으니까 50%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충돌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행으로 만든 배출권은 과연 누구의 재산인가를 봤을 때 민법상은 이게 법률 자문해보면 민법상은 무조건 개인 겁니다. 네. 사업자 거고. 예. 근데 이거를 구매 보조금을 줬다고 정부가 가져가는 건 제가 뭘 보냐면 예. 우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하잖아요. 예. 그 하는 게 많이 줄인 만큼 시장에서 거래해서 배출권 가격 높이고 활발히 거래하세요. 그래야 기업이나 개인이나 탄소 중립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원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가져가는 배출권은 거래가 될까요?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의 할당량이 줄어버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라고 돈 주면서 친환경 촉진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화에서는 반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묶여버리는 꼴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동남아 얘기와는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활성화 시키려면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네요. 전기차 살 때 국가가 보조금 준 것 때문에 뭔가 탄소 저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선불로 우리에게 줬고 나는 아무 이제 권한이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네. 생기는 건데 뭔가 이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해서 동남아 시장에 좀 더 문을 두들길 수 있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없진 않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 탄소 배출권을 국내에서 확보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워낙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서 동남아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배출권도 국가 간의 거래 제도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나라 이제 개발도상국의 전기자동차 제공과 전기자동차 세일즈를 늘려서 그 나라의 탄소 감축을 도와주고 그 도와준 탄소 감축을 우리 국가가 또는 기업이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충분히 통용될 것 같고 연구를 하거나 또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부분은 진짜 빈틈이 있었네요.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동남아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앞서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알려주셨습니다. 이 동남아는 약간 관계지향적인 마케팅도 필요하고 차종에 대한 차별성도 있고 각각 시장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도 다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동남아 시장의 큰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량 공유 앱으로 시작했던 그랩. 이 그랩이 슈퍼앱이 돼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동남아에서 웬만한 국가는 그랩 안 깔고는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제도 안 돼요. 맞아요. 뭐 대출도 해주더라고요. 네, 저도 그랩으로 결제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자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돼서 태생이 그쪽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냥 우리 현기차가 그랩하고 탄탄하게 손을 잡고 뭐 그랩을 통해서 뭘 하고 이런 거 모색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게 공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예. 진짜 실행하고 있는 거냐를 보면 진짜 실행은 아직 많이 못하고 네. 그 차종에 포함되는 거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장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유의 시장이고 네. 하나는 소유의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일단 소유의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제 공유의 시장인데 그 공유 플랫폼이 사용하는 자동차 택시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투입은 가능하죠. 예. 이제 이럴 때 과연 이제 그 택시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송업의 경쟁력은 딱 하나예요. 내구성과 네. 구매 비용 예. 그리고 요금. 요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매 비용이 비싼 차를 넣었다면 오래 써야 되고 예. 오래 써야 그만큼 투자비가 회수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프리미엄 택시로 한국 차를 투입하는 거를 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질문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중국에 출장 갔을 때 제일 뿌듯했던 게 택시가 그 당시에 베이징에 가면 다 현대 현대 아반떼였죠. 소나타였죠. 아반떼였죠. 아반떼였죠. 초창기에는.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제 한국 자동차가 중국 시장 석권하는 시그널이 될까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때 뭐라고들 얘기가 돼 있었냐면 여러 설이라서 오늘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데 왜 하필 택시로 들어갔냐. 이게 우리 이미지를 갉아먹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다. 택시로 이렇게 저변을 깔아야 네. 자동차 부품처라든가 수리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좀 더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편하게 쓰고 고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다. 네. 뭐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네,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예. 사용자 경험을 늘려가지고 속도전으로 갈 거냐, 음.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좀 롱텀으로 갈 거냐. 예. 그 차이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선택했던 건 사용자 경험 늘려서 속도전이었어요. 네. 단기간의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택시 덕분에 사용자가 많이 늘었고 이게 한국 차야 네. 하면서 그 차를 많이 소비하게 됐고 예. 많이 사게 됐고 예. 하면서 급격하게 덩치가 커지는 계기는 됐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 거,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였어요. 아. 지속되는 거는 얼마나 그 나라에 특화된 전략 차종을 투입하는가를 했는데 그 전략 차종 투입이 늦었어요.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먼저 다 타본 차 이런 차를 나중에 투입하다 보니까 중국은 막 전동화가 되는데 네네. 네, 그 전동화의 타이밍을 제때 못 맞춘 거죠. 네. 그러면 동남아 시장 역시도 그랩을 통해서 뭔가 저변을 넓힌다고 해서 반드시 안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차종으로. 네. 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급 택시 서비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필요한 차종으로 공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전략을 이제 추구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가슴 뜨거워지는 소식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간만에 막 이 챌린지가 막 오죠. 네. 네. 이거 뭐 반드시 우리가 석권해서 도전의 DNA. 자동차 산업 전 세계 1등 회사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종종 가서 업데이트 좀 많이 해주세요. 저 남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남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시장. 극복하고 일정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남미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